엠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엠본대원입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새 출발이라는 생각은 우리 마음에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힘든 지난해를 보낸 사람이라면 새 출발이 더 반가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지난 한 달가량 연말연시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층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정돈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목적,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면서 올해는 정말 알찬 한 해를 구상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곁에 머물던 팬데믹도 간간히 주위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고는 있지만 이제는 진짜 이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질주해야겠다는 굳건한 생각이 드는 해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많은 행운이 따르는 한 해를 기원하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노동자 보호, 다운사이징, 트래픽 티켓, 미성년 노동사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 비결입니다. 우리 지구의 지구온난화 얘기는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죠. 지구온난화의 지난 1년간 기온이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작업 환경이 굉장히 더울 수가 있죠. 이러는 뜨거운 작업 현장의 기온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위협적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창고 안에서 일할 때 어떤 경우에는 10시간 동안 지속해 일할 때도 많은데 이런 웨어하우스 내의 실내 온도는 여름철에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요, 이 웨어하우스의 실내 온도는 1년 내내 한여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방 땀범벅이 되고요, 한순간 지쳐버리기 쉽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번에 청문회에 나온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이런 웨어하우스 안에는요, 벤틸레이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미식거리기 시작하고 어지러움도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웨어하우스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잠시 거기서 나와서 몸을 식히려고 조금 휴식 장소를 찾다 보면 반마일 이상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주정부 Workplace Safety Board 앞에 나와 진술한 내용들인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인 샌버네디노의 애마존 웨어하우스에서 전에 일했던 세라 피시는 우리는 일할 때 시종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하루 종일 입고 있는 옷은 완전히 땀으로 젖어 있고 그러다 어떨 때는 점점 미식거리기 시작하고 어지러울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폭염의 위협이 점점 대두되고 가고 있는 현실에 캘리포니아주는 환기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열악한 창고, 웨어하우스에 또 기물로 가득 찬 식당, 키친 같은데 또 생명의 위협 수준까지 실내 온도가 치솟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이미 야외, 아웃도어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하는 온도 스탠더드를 지난 2005년부터 실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실내 노동장소 기온도 규율을 정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미국 오샤 보드가 발표한 것을 보면요, 현재까지 오직 미네소타주와 오레곤주만이 실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온도 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 차원의 이 이슈를 두고 바이든 정부는 실내 야외 모두 합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기온 스탠다드를 추진 중인데 이것을 두고 사실 미 의회는 지금 꽁꽁 묶여 있고요.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다가오는 이번 봄 정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프로포절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비즈니스는 앞으로 실내 노동 환경을 80도, 87도 아래로 유지해야 되고요. 또 노동자들이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이거나 아니면 용광로같이 뜨거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82도 아래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온도를 이렇게 낮추거나 유지가 힘들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그 대신 마실 물을 제공하고 중간에 휴식, 브레이크 타임을 여러 번 제공하고 잠시 몸을 식히고 휴식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불가능할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조끼라든지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노동자가 너무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프로포저를 두고 이 비즈니스나 노동자들 양쪽 다 모두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들은요, 많은 수가 이런 변화 요구 충족이 불가능한 입장인 곳이 많고요. 또 노동자들 역시 빌딩 전체가 그들이 제안한 숫자보다 더 시원해져야 한다고, 온도가 이것보다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뜨겁고 더운 작업 상황은 열사병이라든지 또 심장마비, 신장, 키드니 페일리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CDC에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직장에서 열에 의해서 사망자 숫자가 16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 숫자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0년에서 2017년 7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동자 중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7명은 치명적인 높은 실내 온도로 사망한 숫자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북서부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레곤주는 실내 노동자 보호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80도 아래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그런가 하면 미네소타 주에서는 직장 노동 종류에 따라서 유지하는 온도를 화씨 77도에서 86도 사이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노동자 규모가 1,800만이 넘는 전국 최고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국적으로 크게 이것을 따르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가 가는 방향을 이 많은 경우 곧바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늘 이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실내 온도가 80도, 화씨 80도가 넘어가면 고용주는 그늘이나 시원함을 제공해야 되고요. 열사병의 기미가 있어 보일 때는 그 여부를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고, 만약 이것이 95도가 넘어갈 때면 노동시간을 확 줄이거나 또 추가로 브레이크 타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열사병의 위험도를 의무적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캘리포니아 오샤 보드는 노동자 보호의 모든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화씨 82도에서 87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용주는 에어컨디셔너 그리고 팬, 수증기를 불어주는 미스터, 어떤 방식을 동원을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드가 다가오는 3월에 투표를 통과할 경우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투표에 통과할 경우에는 올해 2024년 여름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런 현실의 실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제한되고 있는 기온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더 낮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입니다. 특히 창고 웨어하우스나 음식 가공 공장 등 시종, 몸을 움직이고 물건 드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현재 정해놓은 기온은 너무 높다고 하면서요. 이 중에 샌디에고 지역에서 UPS 드라이버인 로버트 모레노 씨는 본인은 거의 평생 웨어하우스에서 일해왔다고 말하면서 현재 이들이 말하는 온도에서는 앉아서 점심 먹기도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한다는 것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창고 웨어하우스들은 철장으로 만들어졌고 벤틸레이션, 이런 공기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룰을 마지막을 정하고 있는 지금 보드 멤버들도 어떤 비즈니스들은 이런 변화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 런드리나 상업용 보일러에 오븐, 기름 프라이어 등이 있는 식당 키친 등은 이런 것이 변화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대신 한 번씩 나가서 몸을 식힐 수 있는 장소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05년 야외 노동자 보호 온도에 이어서 이제는 실내, 앞으로는 웨어하우스 같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차원의 실내 온도 룰을 통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이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에게 참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사는데 어려운데 특히 많은 젊은 층들, 현재 부동산을 꽉 붙들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 때문에 인벤토리가 낮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지금 높은 이자율로 힘든 데다가 결국 밀레니얼 세대들 또 제너레이션 Z들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 상당수가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마침내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숫자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만약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정말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가 18조 달러가 되는데 이것의 상당수가 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죠.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따져서 말한다면 단연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은 레드핀이 말하는 부동산 가치를 비교한 것인데 2023년 첫 번째 4분기 그때 당시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18조 달러에 비교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조 달러랑 크게 비교되죠. 3배 이상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동산 가치 중에 베이비 부모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조금 더 높고 바로 앞에 나이가 더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공황 시절에서부터 세계 2차 대전 사이에 태어난 지금 77세에서 95세에 이르는 이들의 이름이 침묵 세대라고 사일런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일런스 제너레이션에 비해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가치가 이들을 앞질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일런스 제너레이션의 상당 비율이 이제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양로시설로 옮겨가서 주택 소유주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크겠죠.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들 이전 어느 세대들에 비교해서 이 주택 시장에 한층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힘든 경제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현재 집을 구입하는 최고 연령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이가 20대 말에서 40대 초에 걸쳐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여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세대이죠. 앞으로 주택 구입을 더 추구할 그룹인데 현재로서는 이들이 도무지 구입할 집이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집을 마련하는 특히 그 엔트리 레벨이라 그러죠. 엔트리 레벨 집 매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의 에퀴리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 그때 당시 금융 붕괴 기억나십니까? 그 금융 붕괴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메리디스 위트니라는 여성인데 이 전문가는 조만간 2024년에서 25년에 걸쳐 약 2년 동안 실버 쓰나미라고 부르면서요.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마침내 다운사이징에 들어갈 것을 예측합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3,000개가 넘는 매물이 주택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수요 공급 현상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죠. 사실 지금 나이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모기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모기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율이 아주 낮게 가지고 있어서 큰 변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입장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됩니다. 오히려 현재 낮은 이자율로 락인이 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더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베이비 부모가 이래서 움직이려는 의도를 전혀 갖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3%대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던져버리고 현재 6%가 넘는 이자율로 바꿔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반대 입장이면서도 앞에 말한 그 일종의 쓰나미 이펙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단 2년간이 아니라 한층 더 긴 시간이 동안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주택 시장이 이렇게 2년이란 한순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Fortune 500의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인 First American의 최고 경제가 마크 플레밍 씨는 베이비 부머 중 가장 고령층은 이제 80살에 접근하지만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들이 다운사이징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데는 2년보다 한층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현재 집에 한층 더 오래 머무를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이들은 한층 더 부유한 상황이 있고요. 그 이전 세대들보다 같은 곳에 한층 더 오래 머물러 왔다고 합니다. 물론 거대한 그룹인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운사이징은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좀 슬로우 다운하고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 나이가 한 8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지면서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그러니 모든 멤버들이 80살 정도 이르러서 다운사이징을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다운사이징 물결이 절대 쓰나미 같은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걸쳐서 태어난 세대들 집단이라 그러니 나이에 따라 결정하는 포인트도 다 다를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에 걸쳐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중 가장 젊은 나이는 이제 막 60살에 접어드는 시점이라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베이비 부머들이 다운사이징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시러큐즈 유니버시티의 경제학 게리 앵글하트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고 사망하는 이런 과정들은 아주 느리고 또 예측이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베이비 부머들이 언젠가 집을 팔려고 할 때 그때 당시 그 집을 구입하려는 홈바이어 수요는 아주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 쓰나미를 예측한 위트니 씨 예측으로 실제 집 매물이 급증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 문제, 높은 모기지 이자율에 높은 가격으로 집 구입이 불가능한 젊은 세대가 처해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 심각하게 만들 요소 중 하나는요. 이제 베이비 부머가 집을 아예 팔고 양로시설로 들어가는 대신 그 대신 작은 집을 사서 들어갈 것을 선택한다면 이런 집들은 젊은 층이 찾는 엔트리 레벨 주택에 경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이런 집을 놓고 경쟁이 붙으면 누가 유리할까요? 현재 집을 사는데 다운할 돈이 부족하고 매달 모기지 내는 것이 어려운 젊은 층보다 재정적으로 한 단계 위에 있는 베이비 부머와 경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두고 예측을 하는데 절대 쓰나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트렌드로 변해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트래픽 티켓 누구나 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전국적으로 로컬 정부 예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티켓 발부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이 500여 명 불과한 아주 조그만 타운인데요. 이곳에서 지난 5달 동안 티켓이 무려 8,900개가 넘게 발부되었다면 믿어지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된 티켓으로 인해서 로컬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하이오주에서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특히 말씀드린 대로 작은 타운이나 마을에 로컬 강력부서를 이용해서
이 정부들의 줄어드는 재정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나온 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전국에 거의 600개가 넘는 로컬 정부가 그들 매년 예산의 10% 정도를 티켓과 벌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아무래도 스피딩 티켓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파킹 티켓, 다양한 시조례 벌금 등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두고 세인트루이스의 주민들이 불만을 들고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미주리주 특히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돌아가면서 상당수의 작은 타운들이 높은 비율의 재정을 티켓 발부와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티켓으로부터 $100만 이상 재정이 들어온 로컬 타운이나 카운티 단위로 조사해 보니까 거의 600개가 넘는 관할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걷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284곳에서는 그 액수가 20%가 넘어간 곳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 80군데에서는 더 높은 비율로 티켓과 벌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의 작은 마을이나 타운에서 유난히 자주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지아주의 한 예를 들어보면 Interstate 75를 따라서 터너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곳의 한 오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자동차 한 대에 티켓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몇 마일 떨어져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 남쪽 방향으로 향하던 한 운전자가 잡혀서 티켓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마을 노먼 파크에서는 하이웨이에 자리 잡은 경찰이 스피드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1년 내에 티켓이 발부되는 숫자가 기록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로컬 정부 재정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마을이나 타운, 특히 조지아주 같은 곳에서는 지난 수십 년 특별한 연방정부 도움이 없었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또 이런 곳에서는 특히 세금도 특별히 받아들일 게 없으면서 티켓 발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티켓에 의존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에 조지아주는 경찰과 로컬 법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클래식 사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소규모 로컬 정부이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로컬 법정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트래픽 티켓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발부되는 숫자는 점점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상황 절대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작은 마을과 타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더 몰려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층 비율이 높은 외딴 시골 지역에서 가장 높고요. 또 세금 걷는 베이스가 적은 지역도 걷어들이는 세금 액수가 적은 곳에서도 빈번합니다. 또 이런 지역은 미국의 주로 남부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주가 아르칸소, 조지아, 루이지아나, 오클라호마, 텍사스주, 거기다 뉴욕주도 만만치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산세 비율이 제일 높은 미국의 북동쪽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서 로컬 정부 예산이 풍부하면서 이런 로컬 정부에서 이 티켓에서 가져오는 재정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목적으로 스피딩 티켓이 사용되어 오던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5년 뉴욕타임즈는 알라바마주의 티켓 발부로 들어오는 엄청난 재정적 액수 기사를 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 신뢰를 깨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공공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미국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부되는 티켓 숫자나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총 액수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말한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는 손에 쥐고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 캐머라를 이용해서 올해 첫 5달 동안 8,900개가 넘는 속도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이곳에는 536명 주민이 사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 주민당 16개 티켓이라는 산수가 되고요. 총 액수는 $130만 생겨나는 것이죠.
이 작은 마을은 1년 총 예산이 100만 달러 버짓으로 유지되는 곳인데 이렇게 티켓으로 들어오는 추가 액수는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런 티켓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정에 가서 본인의 100달러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을 경우 또 100달러 낼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미국인 기본적 권한을 박탈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텍사스주에 인구 단 250명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이름은 커피 시티라고 하는데 이곳은 오히려 그때쯤 돼가지고 50명의 추가 풀타임 경찰을 고용해서 이들에게 5,000개가 넘는 티켓이 발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컬렉트한 돈 액수가 100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정에서도 타운 재정 중 티켓과 벌금에서 할당되는 비율이 10%를 넘어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이런 예 중에 페닌슐라 지역이라는 곳은 이 10%의 4배가 넘는 비율을 기록했고 브룩사이드 지역은 5배, 또 앞에 말한 커피 시티 같은 곳에서는 무려 6배가 넘는 비율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2018년에 나온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티켓과 벌금이 높은 비율로 컬렉트된 지역에서는 이런 지역이라고 범죄, 재산 파괴범 등 이 다양한 문제를 푸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떤 정부라도 시민들을 마치 ATM 기계 또는 돼지 저금통처럼 돈 뺏어내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정부의 이런 악용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작은 마을이나 타운에서 스피딩 티켓이 비정상적인 숫자로 발부되면서 그들의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꾸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번에 위스콘신주 제재소에서 일어난 사고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합니다. 예방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고는 16살의 하이스쿨 학생 마이클 슐츠가 플로렌스 하드우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 걸린 스틱을 빼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이 학생은 이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 연방노동청은 지난 12월 19일 140만 달러 벌금형을 내린 결과까지 가져왔는데요. 오샤 조사단은 공장 측에게 슐츠 학생을 포함해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절한 트레이닝이나 여기에 요구되는 안전과정 교육도 없이 일을 했고요. 또 기구 메인테넌스 임무를 맡긴 책임을 준 것이죠. 이것을 두고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하이스쿨 티네이저의 노동 사망은 절대 이곳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 내 성인들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임무를 요새 어린이, 미성년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어린이 보호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들인데요. 2023년 연방정부는 미성년 노동법 위반을 955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에 비해서 14%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대충 5,800여 명의 미성년자를 이 불법 고용한 것이 있었고요. 이것은 2019년 이후 무려 88%나 증가한 것입니다. 노동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15살 이하의 어린이가 일터에서 부상해서 사망한 숫자가 57명이나 있었고요. 같은 기간 16살에서 17살 사이 티네이저가 이 사망한 숫자가 68명이었습니다. 지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연방정부 산하의 한 워치독은 미성년 종업원을 사용하는 고용주가 있다는 신고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로 백화점 몰이나 극장,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8시간을 한참 초과하는 긴 시간을 일하는 티네이저들을 발견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장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티네이저들도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심해져가지고 조사단은 더 극심하게 변했다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임무에 미성년자들이 일하는 숫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많은 제조 산업 또는 피 같은 것,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독성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육류 가공 공장 등의 티네이저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연방 노동청 대변인은 절대 이런 것들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21세기 미국의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요. 현재 미국 안에서 어린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임무에 커다란 생명 위협까지 할 수 있는 장비에 매달려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미성년 차일드 레버 트렌드의 이유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렵고 빈곤하고 폭력과 범죄를 탈출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미성년 노동자들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린이들은 부모 없이 홀로 미국에 넘어온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청이 발표한 바를 보면 12월 1일 기해서 연방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안에 보호되어 있는 이런 서류 미비 어린이 숫자가 1,500명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많은 숫자의 주정부가 미성년 노동에 대한 룰을 상당히 약하게 변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 이후 최소한 10개 주에서 이런 어린이 보호법을 약화시켜 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즈니스 차원의 엄청난 로비가 작용하면서 연방법을 한층 더 약하게 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수많은 주에서 미성년 노동자 고용으로 연방고용법 위반 케이스가 1년 사이에 7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10개 주에서 이런 법을 약화시킨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노동자를 이용하는 비즈니스들도 종류는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 가공, 이 미트 패킹 공장들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익숙한 이름도 있는데 칼길이라든가 타이슨 같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이름들이죠. 이런 곳에서 일하는 미성년 어린이들은 매일같이 날카로운 톱날, 또 위험도가 높은 다양한 기구들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만 보아도 최소한 3명의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또 청결시키는 화학물질에 인해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알라바마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 기아 서플라이 체인 공장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4살짜리가 일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 대부분이 구아테말라 이민자 출신 이 가정 어린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미 패킹 공장과 비슷하게 알라바마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미성년 노동자들은 아주 낮은 임금 노동자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힘든 노동시장의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특히 말씀드린 미 패킹 공장이나 농장 또 지붕 루핑 컨트랙터들에게 사람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현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성년 노동자들이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2023년까지 노동청이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주들에게 책정된 벌금 액수만 800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800만 달러 그러면 아주 많은 돈 같은데 대형 비즈니스들에게는 이 정도 벌금은 사업하는데 일부 정도로 쉽게 넘어갑니다. 미성년자 이 벌금 한 명당 최고 15,138달러라고 하는데요. 위반으로 걸려도 이 정도는 쉽게 낸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형 회사가 페널티를 바로 다음날 지불하는 것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벌금 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업은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겠죠. 또 다르게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회사 자체 내가 아니고 외부 스태핑 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일단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악용하는 것이죠. 앞에 말한 플로렌스 하드우드에 사망한 마이클 슐츠는 그 이후 지난 9월 노동청과 합의하에
19만 $1,000를 벌금을 미성년 가족에게 내기로 됐습니다. 연방조사단이 발견한 내용을 보면 이 슐츠 외에 14살에서 17살 사이 추가 9명의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슐츠가 기계에 17분 동안 끼어 있었고요.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슈퍼바이저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3명의 미성년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고 그 슐츠가 사망한 다음 날 공장은 나머지 미성년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던 학생이었다고 하면서 풋볼에 농구 선수까지 겸하던 씩씩한 소년이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아주 좋아하고요. 아침에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도 참 커피는 향내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를 어떻게 준비하면 더 맛있어지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커피 빈을 사서 집에서 본인 직접 그라인딩해서 브루해서 마시는 것이 흔히 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라인딩 하기 직전에 물을 약간 첨가하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것은 University of Oregon에서 이유를 찾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레곤 대학의 Computational Materials Chemistry 분야의 크리스토퍼 핸든 교수가 내놓은 내용입니다. 이 연구팀은 이렇게 약간의 물을 넣어서 그라인딩 했을 때 그 어떤 이유인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커피 빈을 그라인딩하는 도구 안에 넣고 갈 텐데요. 이러는 과정에서 빨리 갈리면서 약간의 그 더스트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 물을 조금 넣으면 사방으로 번지는 더스트가 다소 잠잠하고 덜 메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라인딩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빨리 돌다 보면 커피 빈들이 서로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면서 여기서 나오는 정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전기가 갈려진 커피 조각들을 서로 밀치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자석에 같은 극끼리 밀치는 것처럼 이 조각들은 온 사방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안에 들어간 작은 양의 물은 그 감싸는 절연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 현상들을 죽이는 격이죠. 이 테크닉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 테크닉이 Ross Droplet 테크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커피를 너무나 사랑하고 열정적인 한 홈 바리스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지난 수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아이디어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커피를 브루하게 변해갔는데요. 이런 것은 정전기로 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커피를 브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을 정도 크기의 뭉치, 덩어리, 클럼프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형성이 되면요. 이 커피 브루잉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뭉쳐있다 보니까 커피에 물이 실제로 닿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커피 플레이버를 최대한 내는 것을 약간 막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2월 6일 Journal Matter에 올라 있는데요. 커피 빈을 가는 과정에 소량의 물을 더해서 얻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 플레이버, 커피 플레이버를 최대한 내는데 방해하는 클럼프 덩어리를 없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을 첨가하기 전엔 커피 빈의 무게를 측정해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소량의 물을 넣고 프로페셔널 그라인더를 사용했습니다. 첨가한 물량에 따라서 한 방울부터 시작해서 높여가면서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브루할 때 생기는 덩어리도 없애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클럼프들 없이 물이 커피 전체를 적시면서 이 최고 맥시멈 플레이버를 얻어낸 것입니다. 여기 들어간 모든 커피가 낭비 없이 플레이버를 내는데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그라인딩 하기 전에 물 양에 있어서는 커피 빈이 어떤 타입이냐, 또 빈을 로스트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는가, 그리고 그라인딩 자체가 얼마나 거친가, 미세한가, 어떻게 갈아졌는지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몇 방울 넣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물을 넣고 그라인딩 했을 때 브루되는 커피 양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앞에 말한 Ross Droplet 테크닉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커피숍을 하는 비즈니스 차원에 커피 낭비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전기, 스태틱을 줄이는 것이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나 커피 비즈니스에 나쁠 것은 없다는 결론이죠. 핸던 교수의 캠퍼스 커피 랩이 있습니다. 이것은 캠퍼스 안에 있는데 정기적으로 유진 캠퍼스 커뮤니티에 커피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험에 들어가고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데 의견이 합쳐진 것이죠. 사실 그 이전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핸던 교수는 특히 아주 미세하게까지 갈아진 커피의 경우 커피는 작은 사이즈 클럼프 덩어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덩어리는 커피 맛을 내는 양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덩어리 형성으로 인해서 일부 커피가 물에 닿지 않고 지나가는 것, 커피 일부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이런 클럼프 형성을 자극하고 어떻게 이것을 막을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전기가 이유였나 의심을 했던 것이죠. 이미 프로페셔널 바리스타들은 빈을 그라인딩 하기 전에 소량의 물을 넣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Ross Droplet 테크닉인 것이죠. 이것이 이번에 저널에 실리고 난 다음에 핸던 교수는 엄청난 숫자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집에서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물 한 방울로 시작해 보라고 추천하고요. 그리고 차차 첨가해 가면서 본인 입에 맞는 것을 찾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일반 우리가 집에서 필터 커피 메이커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본인 나름대로 테스팅해 본 사람들 상당수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본인의 결과와 의견을 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서 차이점을 느꼈다는 사람에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람까지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커피 랩을 가지고 있는 프란스와 너브 씨는 커피 빈 맛을 테스팅하기 전에 늘 자기는 물 스프레이를 뿌려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커피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익스프레스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내가 그윽한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이라니 신기합니다. 원두 커피라는 커피 빈을 갈아내는 과정에 비결이 있다니 새롭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터 커피는 별 차이가 없다니 익스프레소 기계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커피가 갈아지는 과정에 생겨나는 정전기와 브로잉 할 때 생길 수 있는 미세한 덩어리 클럼프로 인해 커피 맛이 우러나는 데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런 이유를 알게 된 것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문 바리스타는 Ross Droplet 테크닉이라는 이름도 있을 정도로 이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헛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